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오늘 저녁 1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주자들은 일제히 호남 표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오늘 저녁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을 형성한 가운데 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4강 진출자 일단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 어떤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 명의 접전인 것 같습니다. 3강 2중 3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은 비교적 안정권인 반면에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 반윤, 찬탄, 반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다투면서 점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누구는 안 후보가 높고 어디는 나 후보가 높고 그 차이 또한 아주 박빙이다 보니까 사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선전을 예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4인에 들어갈 경우와 안철수 후보가 4인에 들어갈 때 2차 경선, 3차 경선에 갈 때의 역학 구도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단순히 나경원 후보가 되느냐 안철수 후보가 되느냐를 넘어서 이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서 키맨 역할을 할 분들이 나경원 또는 안철수 후보다 보니까 저도 누구라고 사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마음으로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마 정말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역학구도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 치열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약간은 선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선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역선택 반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선거인단 국민 100% 경선이라고 합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들어와서 약체 후보나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한테 표를 주는 거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좀 강한 분들이 이 투표에는 선거인단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는 이 본선에서는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지분은 나경원 후보에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하고 또 나경원 후보의 전략은 상당히 강경 보수의 어떤 이런 이미지로 또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당내에는 아직까지는 소구력이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층들 그리고 더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마음은 나경원 의원한테 좀 닿을 가능성이 높아서 선전을 한다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4위권에 안착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될 경우에는 찬탄파와 반탄파가 3대1의 구성이 되겠고 만약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 2대2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대1, 2대2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3대1. 한마디로 친윤, 저는 탄핵을 찬성 반대라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지금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약간은 찬성인 듯한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친윤적 스탠스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룰이 50대 50, 당심 50, 민심 50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심 쪽을 3분할을 하고 한동훈 후보가 민심 쪽을 상당 부분 가지고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어부지리로 한동훈 후보가 상당 부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가 지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드느냐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드느냐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두 캠프가 가장 기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눈여겨보겠지만 가장 누구가 되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 캠프가 아니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한동훈 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 은 3분할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의 어떤 여론을 많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4강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윤 내지 어떻게 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을 또 나눠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 4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아닌 두 명이 오히려 뭐 꼴이라고 얘기한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두 분이 전체 이 경선 앞으로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7시에 누가 되실지 저 또한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3대1과 2대2에서에 따른 유불리.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면 말씀 주신 대로 반탄 대 참탄이 3대1로 이제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 계산만 단순히 하면 물론 정치 영역이 산수 계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대1 한 명의 주자가 탄핵에 반대했다는 그런 부분의 표심은 다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5대5의 이 그 구성으로 결선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50, 당원 50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더 지지를 많이 하시는 당원분들의 이 표심이 지금 1차 경선보다는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도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계속해서 물은 것처럼 당내의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서 어떤 이 표심을 보여줄 것인지 하지만 본선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전략적인 투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서 그나마 이길 승산이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라고 하면 한동훈 후보에게 더 가겠지만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 당시의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데 오히려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심이 이른바 비토를 놓게 된다면 그래서 이른바 정서적 투표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국민의힘의 토론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밋밋했다라는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벤션 효과 제대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군들 합쳐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적은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고민이 크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를 그 준비할 시간도 적고 또 그리고 어떤 그 탄핵의 책임론 이 부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어렵다 보니까 고군분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그런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박스권에 갇힌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런 자아 비판 저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1차, 2차 지역 경선을 하면서 사실상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해서 예선 있고 본선은 없이 바로 그냥 그 이재명 그 대표로 후보가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분이 나와서 벌떼 전략을 하면서 사실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거티브하다, 뭐 그 유치하다. 재미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의 필터링 과정이다. 스크리닝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분 중에 4분으로 일단 스크린이 되고 난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개인의 역량 그리고 또 정책적 역량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최종적인 한 분이 결정되면은 양쪽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올라오면서 마치 우리 3년 전이었습니까? 2021년에 0.72% 정도의 어떤 그 차이로 당락이 갈려있는 그 유사한 어떤 영상으로 갈 가능성 저는 점쳐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 명이 뽑히게 되면 집결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신 거고. 사실 컨벤션 효과를 못 누른 게 아니라 이 당내 토론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저는 객관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무관한 정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밸런스 게임을 한다.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대선 국면을 조기 대선 어느 정당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 반성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대선 주자들한테 묻습니다. 바퀴벌레가 되겠냐, 다음에 태어나면 자동차 차 바퀴가 되겠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후보 검증과 관련해서. 당내에 그리고 그것이 청년들을 위한 뭐 눈높이의 질문이었다. 이거는 청년들의 눈높이, 청년들을 저는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 인신공격성, 외모와 관련한 그런 공격성 발언들,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보종속옷 운운하면서 키가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냐, 생머리 이런 거는 사실 정치사에는 저는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흥행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제는 쪼그라들고 국격은 하락하고 다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하는데 의자 뺏기 방식으로 후보 선출을 하더니 MBTI를 묻고 이런 거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엄중하게 여기는 시민들보다 대단히 가벼이 여기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니까 이게 무슨 컨벤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좀 실기한 측면이 있고 당 지도부는 8명한테 분산이 돼서 더 집중도가 될 것이다.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점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뭐 나름대로 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민주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90%씩 지지가 나오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롱맨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뭐 사실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0% 중반대로 당선이 됐는데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90%를 넘어가는 이런 지지율,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선이란 것은 말 그대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여기에 도대체 경쟁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라 부르고 읽고 쓰고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이라고 쓰는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거기에는 경쟁도 없다. 그래서 산무 그 경선이라고 하는데 뭐 그 반면에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정치 같은 경우에는 부고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의 어떤 관심을 끌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그 개인 내, 특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티격했는 것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슬로건이 뭐냐면은 2030 청년 세대가 계획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웃길 수도 있고 정말 황당할 수도 있지만 2030 청년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을 던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유치하네 많이 한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시각이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주사위는 1차적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1차에는 이런 식으로 8분 중에 4분을 고르는 과정에서 흥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2차 경선으로 가면은 인물 그리고 또 그 자체의 그 정강 정책 이걸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뭐 뒤에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뭐 압도적인 지지 부분만큼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서 90% 넘는 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1차 경선은 이 일반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하지만 민주당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의 본 선거에서 80% 이상을 또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한 78%인가요? 이렇게 얻은 적이 있는데 정권 교체의 열망이 강할수록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상의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반목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당원들의 열망이 들어간 거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내란, 계엄, 21세기에 국민들이 목도한 국가폭력 이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는 열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자에 힘을 몰아주자라는 그런 열망이 담겼다는 점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불씨 부분입니다. 뭐 정치권 외곽에서 지금 한대행 추대 움직임까지 좀 나오고 있고 얼마 전 외신 기자에서는 노코멘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결과적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8분 응선을 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일단 그 1차적인 방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고교 동창이자 전 무등일보, 광주에 있는 무등일보 대표인 분이 추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추대를 요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오늘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어.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출마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현재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어떤 그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 순간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한미 사실상 이 외교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2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상호 관세를 엄청나게 높이고 품목 관세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재무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제 2+2 고위급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치에 나선에 반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민생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 민생을 어려운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중에 왜 그 통상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통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 그때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5월 초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사이에 한미 그 외교관의 협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는 그때에 여전히 국민의 부름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결단할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출마 가능성. 네, 저는 이미 마음의 추는 기울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고요. 국회를 가지 않고 광주를 찾고 울산을 찾고 이럴 때부터 사실 대선 행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건 이런 부분인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행으로서 본인이 대미 교섭과 관련한 전문가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외신 인터뷰에서 이를테면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산업 성장, 금융에 대한 발전, 그러니까 미국의 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 관련 부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협상도 하기 전에 이런 걸 외신에 이야기하는 거,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상당히 낮춘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 대선 가도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관련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후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덕수 대행 난국을 타개한 경험이 일단 있습니까? 선출직에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중국 마늘 이 수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수입 자율화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숨겨가지고 불명예 낙마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책임지고 이 대미 협상을 했다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전문가다 대한민국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말 난국을 타개할 지도자로 검증받기 위해서는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 경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다가 나한테 기회가 오면 그 국민의힘의 주자들과 그 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건 정치의 정도도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 첨언을 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 통상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 누가 전문가가 있죠?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의 DJ 정부 때 IMF가 왔는데 IMF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미 FTA 할 때 FTA 한국 단장이었고 그 당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나아가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주미 대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자체도 굉장히 잘해서 이번에 트럼프와 한 30분 하면서 직접 영어로 통화를 했고 그 영어가 아름다운 영어다라고 할 만큼 직접 트럼프와 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친밀한 대화를 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시작하자마자 이 기시다 총리가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보면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미국과의 어떤 협상하는데 가장 일본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가장 협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얻었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 퍼포먼스가 있는 사람이 민주당 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잠룡으로서의 가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잠재적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는 탄핵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의 협상도 관둬라. 이런 식의 어떤 견적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재탄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대단히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본인이 지명했다고 언론에 알렸으면서 법률 문서 의견서를 낼 때는 그거는 지명이 아니라 저희가 발표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법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그 결과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 대단히 사실 부적절합니다. 대선의 관리 주체예요. 공정한 대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5월 4일 이 공직자 퇴임 시한 전까지 사실상 외부에서 간을 보면서 이 부분 내가 대선 주자로 뛸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의 이 조기 대선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것인지 일말의 책임감이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은 대행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한덕수 대행의 이미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들어 있고 또 최근에 이 가처분에서도 다시 한번 설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기자가 물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대행이 월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행의 업무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재가 이 결정 내용 부분을 다 무효화하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가도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정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는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국면인 맞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부분은 정말 대선 주자로 나온다면 이런 민심의 심판을 받는 지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탄핵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민심의 역풍이 두려운 것이죠. 아시다시피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면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벌써 31번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전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그 사실상 지금 본회의까지 올렸다가 그것을 법사위에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가물가물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탄핵 열차를 줄줄이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더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이제 대선이 손앞에 쥘 듯 말 듯 하니까 이제 부자 몸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금 그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죠. 오히려 탄핵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침서봉대해가지고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9차례, 30차례까지 탄핵을 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그분에 대해서 탄핵한다 말만 하지 결코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탄핵하겠다고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기 직전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옷을 벗고 나와서 출마를 할 경우에는 이른바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줄까봐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을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보면 맷집이 더 커지니까 몸집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사실상 처절하게 실패한 정부입니다. 거기에 정권의 2인자였어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딱 메이크업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미래에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란 범죄의 피해자 성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대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해서 수조 원대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화상회의 진행하겠다. 미국의 입맛에 맞춰서 이게 국익과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지금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지 않는 거는 두려워서 역풍 이런 부분보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40일 뒤면 대선이 치러져요. 그 전에 탄핵과 관련한 입장이 헌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덕수 대행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임명했을 때 어떤 전망이 언론에서 나왔었습니까? 이거 탄핵을 사실상 의도하는 거 아니냐. 본인의 정치적 가도에 그 부분이 도움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과거에는 대행이라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업무를 180도 말을 바꿔서 이젠 대행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입장 변모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탄핵 의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발을 맞춰야 맞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고려가 들어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을 뽑고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합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사실 쉽지 않은 역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정치에 쉬운 게 어디겠습니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 지지율로 시작을 해서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실패 이런 서사를 만들면서 노무현 신화를 만든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기준으로 해서 43일 내지 44일이 대선까지 남았다 하는데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는 경선 열차대로 가는 것이고 한덕수 그 버스는 한덕수 버스대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의힘 그 경선 열차가 지금 가서 결승에 도달했을 때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의 박스권을 넘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그 대결 가능성, 승리 가능성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 소명은 그걸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지금 그 네 분을 넘어서 두 분, 한 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때는 이른바 빅텐트. 그 중에서 가장 큰 국민의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내지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지금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큰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국민 후보를 추대하는 것은 충분히 지금으로서도 시간은 있는 것이고 벌써 이미 성공했던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추대위원회가 있고 추대위원회는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심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 당과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대선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계속하고 이번 주말에 사실상 민주당 어떤 당내 경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돼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5월 초순까지 이제 5월 3일 날 헌법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역동적인 어떤 보수 우파 빅텐트의 어떤 움직임이 꿈틀꿈틀 거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두 군데 이미 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거의 결정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호남을 가고 그다음으로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는데 일단 호남이 전통적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득표를 갖고 올 것이냐라는 것 아니면 또 2위를 누가 갖고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이 당내 경선에서 캠프 관계자 뭐 인터뷰나 내용을 보더라도 예측치라는 게 원래 캠프에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를 득표할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예측치보다 한 10% 정도가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마 당원들의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평시라면 그럼 다음 주자를 키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투표가 있기도 했었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뭐 안희정 또 이재명 그 두 후보가 2, 3위를 또 안분하면서 차기 주자로서의 좀 디딤돌을 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특히나 민주당 당원, 민주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도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21세기에 밤에 무장한 군이 국회로 가고 헌법기관이 선관위로 갈 거라고 예상한 시민은 없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하고 지금도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질서 유지에 불과했다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다치고 유리문이 부서지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기물이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처벌 제대로 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이 부분은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키를 쥐고 마침표를 정확히 찍을 것인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김동연 또 김경수 두 주자는 개헌 국면에서는 많이 존재감이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이 현직의 또 지자체장으로서 또 해외 출타 중이고 유학 중이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개헌 국면에서도 역할이 있었고 어쨌든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조기에 종식시켰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서 민주당의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자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표심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김경수, 김동연 지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얼마나 득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게 가져가고 지금 나머지 두 후보를 합쳐도 10%도 채 못 가져가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기의 어떤 당권이라든가 차기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기약할 수 있을 어떤 그 기회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정도. 제가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어떤 그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은 완주하지 못하고 후보 사퇴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군소 후보의 그 어떤 그 불만은 아니 그게 50% 이상 되는 후보가 처음에 예비 경선에서 나와버리면 본 경선까지 가지 않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4억 원 내고 TV 토론회 2번밖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기탁금을 낸 상태에서 사퇴하려고 해도 사퇴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정치적 내상을 입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표를 확정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는 호남에서의 어떤 그 일전이 이 두 분의 정치적 생명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번에도 호남에서 90%가 넘으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어떤 확실한 어떤 등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전의 기회 아니면 이번이 아니라도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10% 넘는 득표를 할지 저는 그것을 한번 좀 유의 깊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2위 싸움을 하는데 이제 착한 2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강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중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좀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통과가 안 됐죠. 거부권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그 전에 이제 우클릭 했던 부분에서 다시 또 원래 원상복귀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 보수의 깃발 아래 포섭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정확하게 외부에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감시되어야만 이런 부분이 주주 가치가 또 보호되기도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도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건 이런 정책 중에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 집중 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투표로 표를 몰아줘서 그 사람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감사위원 분리도 지금 일정 정도 규모의 상장 회사에 대해서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중에 1위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우클릭한다고 했지만 기업에 반하는 거 아니야? 또 기업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불확정성이 우리한테는 좀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그런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또 이런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좀 재정리를 한달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또 이 기업 성장과 관련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에 방점을 둔다니 진짜 성장하는 줄 알았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려고 하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열심히 어떻게 보면 뛸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판 챗GPT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공약이 빈 깡통 공약이라고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사실 어떻겠습니까? 챗 GPT를 만들고 KNVIDIA를 만들려고 하면은 미국 그리고 대만 이런 부분과 철저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어떻게 보면 발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철저한 표를 계산한 이른바 표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기업 오너 해봤자 표가 몇 개 되냐. 오히려 소수주주 한 명 한 명이 나한테 표를 줄
유권자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와 같은 전략은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표를 내한테 가지고 오려고 하는 전략인 것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경제, 기업을 살리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전원회부체 이 회부를 할 때는 여러 요건이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인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이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의 내규를 보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이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높은 사건인 같은 경우에 아마 이재명 대표 사건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원에서 아예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취지인데 이게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의 항소심 판결을 유죄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유죄 판결을 하려면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양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라는 부분 제가 네. 한번 정정만 해드리고 네네. 답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신속한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원 합의체에 회부함으로써 확실히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 각급 법원의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대로 633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판결을 하라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미 1심에서 2년 2개월, 항소심에서 거의 6개월 됐고 바로 지금 그 대법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5월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입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왜 그러면 소부 3명이 재판관이 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이 완전히 합의가 안 된 경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건.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셋 다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일단 대법원에 올라왔는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재척 깊이 회피하면서 도망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달리 어떤 재판을 늘릴 시간도 없습니다. 더 이상 4심, 5심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무죄라고 하니까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5월 중에 충분히 전원 합의체에서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게 저는 파기 자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 파기 환송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신속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그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